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지음 Walk for Democracy 3-16 24년 7월 11일 목요일 204페이지 5페이지 민주원래란 원래는 원래 제주도 말로 놀멍, 쉬멍, 걸음멍 하면서 자연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삼아 민주원래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원래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원래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원래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 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원래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영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원래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 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론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권에 10% 수익, 작가들은 7% 할인, 재판대가도 10%밖에 안 준다. 참고 서적 460페이지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4.18 의거실록 2012 권보들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권영택 김성환 임경석 청년들 1980년대에 맞서다 푸른 역사 2019 김상윤 정현애 김상집 녹두 서점의 5월 한겨레 출판 2019 김상집 윤상원 평전 동력 2021 김영일 인쇄인 강은기 평전 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사 자유문고 2014 노영기 그들이 5.18 푸른 역사 20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실태조사연구
진실의 힘 2018 204페이지 남산 남영동 민주원래 인물열전 행동하는 지성의 표상 최종길 교수 민주원래 1931년 4월 28일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최종길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인천으로 이사했다. 6년제였던 인천중학교, 지금의 잿물포 고등학교를 거쳐 195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57년 동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여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같은 해 스위스로 유학해 추리히 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1961년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험볼트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듬해 2월까지 쾰른 대학교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있다가 1965년에 조교수가 되어 민법과 서양법 제사, 로마법 등을 가르쳤다. 1967년부터 부교수 및 학생 과장으로 있다가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대학교 교환교수로 재직하였다. 1971년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을 지내다가 1972년 이듬해 10월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를 지냈다. 1973년 10월 4일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법과대학 학생들이 10월 유신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진압으로 체포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이에 그는 교수회의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얼마 후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에 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동생 최종선을 따라 중앙정보부로 들어갔다가 10월 16일,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벤사체로 발견되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10월 25일 스스로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정기고문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였다. 다음 해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와 독일 쾰른대학교 유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게르하르트 케겔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1988년 10월 6일 천주교정의 구현 전국 사재단이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였으나 10월 18일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1988년 10월 16일이 지났다며 수사 중단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타살됐다는 증거나 자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으며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02년 5월 27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경위를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고 중앙정보부가 유족을 찾아가 3천만 원의 보상금 등을 제안하며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라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한다고 결정하며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받았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한 달 후인 5월 29일에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가 중앙정보부가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대규모 유럽 간첩단 사건의 조직원으로 발표해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 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최 교수의 묘지는 민주 열사들이 묻혀있는 마석 모란 공원이며 서울법대 근대 법학교육기념관 1층에 그의 이름이 붙은 홀이 마련되어 있다. 그의 죽음은 3년 후 등장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206페이지 제1별관터 본관역 야외 계단으로 올라가면 제1별관터가 나온다. 제1별관은 안기부가 강남구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이듬해 폭파 해체되었다. 주로 통신과 도청, 감청이 이루어지던 이곳의 건물 구조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추정된다. 전구 지진이 언니가 해설할 때 갔던 곳 지진이 언니. 현재는 빙터에 박혀있는 동판이 그곳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1별관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이 흘리지 않고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1990년 11월 남산에 더 이상의 건축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1별관터 아래쪽으로 가면 세계 인권선언문을 볼 수 있다. 인권의 존엄성이 무너지던 곳에 인권선언문을 새겨넣은 것은 과거를 마주하고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려는 뜻이다. 24년 6월이었지? 207페이지 옛 중앙정보부 지하벙커 현 서울종합방재센터. 보기에는 1층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지하 3층까지 이어진 건물이다. 당시 중정 지하 벙커라고도 불렸다. (1968년 1월) 김신조 사건과 11월 2일 삼척과 울진에서 무장공비 사건이 벌어졌다. 김신조 사건? 한번 찾아봐야 돼. 북한의 대규모 남침이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져갔고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 남산 요새화 계획이 마련될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일환으로 유사시에 대통령이 이곳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신년사에서 그 해를 싸우며 건설하는 해로 표방하고 북한의 위협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김현옥 시장은 1월 17일 서울 요새화 계획을 발표하고 3월 4일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산 요새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의 핵심은 1970년 말까지 전시에 4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남산 1, 2호 터널, 유진 상가, 소공동과 종로 5가, 영등포 지하상가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교통망의 역할보다 전쟁을 염두에 둔 방공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산 1, 2호 터널. 그래도 1호 터널은 지금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중추적인 교통기능을 하지만 이태원동에서 장충체육관 앞길로 이어지는 남산 2호 터널은 여전히 교통수요가 적은 어색한 터널로 남아있다. 이에 비해 남산 3호 터널은 강남 개발을 위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건설 후 그곳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터널로 서울 도심에서 용산과 반포대교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망의 기능을 맡아오고 있다. 이 벙커와 본관 건물과 남산 터널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도 보존되어 있지만 출입은 할 수 없다. 여기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209페이지 옛 중앙정보부장 공관과 경호원 숙소, 현 문학의 집과 산림문학관, 중정부장 공관, 경호원 숙소 리모델링해 외관은 많이 달라졌다. 널따란 정원이 딸린 2층 단독주택을 개조한 문학의 집은 원래 중정부장, 안기부장 공관이었다. 유신 정권을 끝장낸 김재규, 돈가스라는 별명을 지녔던 김형욱, HR 이후락, 전두환의 오른팔 장세동 등이 이 공간을 사용했다. 그들의 말로가 대부분 좋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비데나 와인바 등 당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급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이곳의 담벼락에는 한국 문학의 큰 빛이 된 시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문학을 꽃피우려는 문학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머물던 숙소는 2005년에 산림문학관으로 개조되었다. 210페이지 육국터에 조성된 조형물 중앙정보부 육국터 학원사찰과 수사를 담당한 중정육국 극악한 고문이 자행되어 공포의 러주 불림